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김남국 코인 논란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혁신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 논의 단계부터 개파 갈등만 나타나 위기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을 전후로 연쇄적으로 이어진 외교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외교 성과 언제쯤 가시적으로 나타날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다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 5.18 특집 대담을 하다 보니까 한 주 두 분 쉬셨고, 네. 우리 설 변호사님은 그 전에 또 개인적인 일정으로 쉬셨어요. 3주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너무 잘 나가세요. 뭐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근데 3주 만에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고난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예. 뭐 당과 저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일정인데 참 저도 오늘 오는 길이 너무 기대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뭔가 봄소풍 간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참 이게 현상은 지금 정치 현상은 참 무겁지만 우리 이현길 앵커와 또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기분이 좋은 사실입니다. 오래 빠져가지고 과한 리서비스예요. 뭐든 과할 때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 예, 저희가 촌철살인 오늘이 30회입니다. 30회 주간 단위로 했는데 30회면 꽤 많이 했죠. 그래도. 그럼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3회 하냐 마냐 그랬는데 네, 작년 연말을 넘기느냐 했는데 그렇죠. 예.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덕입니다. 예, 저희 오늘도 충실한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재, 또 악재에 흔들리는 민주당, 차기 리더십 고민 시작됐나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그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복잡하잖아요. 무슨 네, 코인 무슨 코인 네. 이름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거 띄고, 자, 검찰 수사 뭐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 막 지금 뭐 체포동의안이 너무 복잡해서 그거 떼고, 네. 당내 논란으로 해가지고 개딸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떼고. 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민주당 이것저것 다 뗐어요. 네. 민주당 다 떼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자, 그럼 민주당이 진짜로 네. 리더십에 대해서 흔들리는 논의를 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그 의총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논의 과정,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총선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냐라는 논의. 그런 얘기도 뭐 사실 심심치 않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어찌 되었건 간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 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은 많거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절체절명이죠. 민주당으로서는 과반을 지켜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아마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진정한 협치?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면 저는 협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뭐 정말 이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도 협치와는 담을 쌓고 보냈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총선까지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총선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양 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마 다다른다로 저는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고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혁신위원회를 갈 것이냐. 근데 현재 지금 혁신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맡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결과들이 조금은 어찌 보면 당 내에서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와, 저거 신선하다, 이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경태 의원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있는 인물이 혁신위원회를 맡음으로써 어찌 보면 사실상 대표 체제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예. 혁신위가 어떠한 당무의 중심이 돼서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측이나 예.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와 같이, 그러니까 비명계,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 변호사님이 고민하고 있다로 끝나는 음. 특별한 내용 없는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저도 우리 당에 대해서 할 얘기 없으면 저렇게 됩니다. 아. 막 약간 뭐 이 고민하고 있다로 끝나는 굉장히 긴 내용을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키워드 하나만 뽑자면은 전권 혁신이 하나만 뽑으면 됩니다. 네. 제가 전권 혁신이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딱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살려는 드릴게. 아, 다 어. 내놓고 네. 물러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는 해줄 테니 공천이나 당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음. 혁신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최종적인 타협인 거죠. 예. 내쫓겠다 이런 건 안 하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당대표로 있어라라는 얘기인 예. 건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냐의 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할 거는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직은 당원들과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의 지지가 공고해요. 예. 비명 쪽에서 내쫓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명 쪽에서 얘기하는 맥시멈도 정권 혁신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니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그건데 내가 그걸 왜 받아? 라고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와 혁신위의 권한 배분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 몇 주 동안 민주당 내에서 삿바 싸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면 그거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이 이른바 비명계 네. 또 원내대표도 약간 지금 비명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무게추가 지금 좀 비명계로 약간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볼 것이냐 안 받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내쫓은 케이스랑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비교를 한다라고 해보면 여당은 당대표 이상의 권력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사실 당대표 이상의 권력이 과연 있느냐. 물론 당원과 지지층이 더 크긴 큰데 그러려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빠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수도권에서 참패한다라는 정도의 그 시그널이 나와줘야 힘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뭐 어떻게 봐도 비등비등하거나 수도권 민심은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뭐 약간 교착 상태 비슷하게 가다가 굳이 뭔가 변곡점이 생긴다면 한 10월에 이제 강서구청장을 비롯해서 몇 개 재보궐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예. 특히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또 하나의 어떤 큰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 저도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그 실형 선고 이제 그 받으면서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4.7 재보궐 선거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됨으로써 그 기세로 1년 뒤에 있었던 대선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때부터가 상당히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그다음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상당히 민심 이반이 커졌었거든요. 당시 좀 민주당이 대처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우위에 있었다가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어떤 연출, 나경원 후보를 잡고 본인이 후보가 됨으로써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기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2030 청년들의 어떤 서울 민심을 많이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 등에서는 이번 10월 달에 있을 강서구청 특히나 서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졌던 것도 뭐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있고 분위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조금 당 내부적으로는 후보를 좀 잘못 냈다는 평가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청년 정치인을 구청장 후보로 낼 필요가 있느냐. 물론 청년이라 해서 잘못하고 나이가 많다 해서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가라면 지자체 장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안정감을 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조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걸 좀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10월 선거에서는 정말 뭐 우리 당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아마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선거 이전에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다시 한번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저 여론팀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지금 이화영 의원 아니 전 부지사. 경기부지사를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정도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7월 정도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도 백현동과 같이 묶어서 이것을 지금 체포 동의안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공공연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6월에 한번 소환을 할 거는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를 아마 소환할 것 같고 수사 속도가 지금 조금 빠르게 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가 보통 이제 7월이 그 국회가 임시회를 열지 않는 그렇죠. 달인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임시회를 하겠죠. 또 이거 그렇죠. 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방탄이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그때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비명계의 공격들이 계속되는데 네. 공격도 합리적이에요. 좀 단절해라. 극렬 지지층과 단절해라. 그리고 쇄신하자. 이런 합리적인 지적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체포 동의안이 다시 왔을 때 흔들리는 의원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모양 빠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이재명 대표 캐릭터는 개혁 막 약간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약간 예. 당내에서 막 사이다. 사이다. 내가 막 기득권을 오히려 타파하고 예. 막 원래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생각했던 그림은 이재명 대표가 개혁 드라이브를 더 세게 밀어붙이고 막 공천 개혁하겠다고 하고 근데 당내 기득권인 의원들이 오히려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그림을 사실 상상했는데 지금 약간 돌아가는 거는 소위 당내 기득권처럼 보였던 친문 내지는 비명 세력이 오히려 혁신이 띄워라 막 당내 극렬 지지층 단절해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득권인 것처럼 예. 게다가 그 기득권이라는 게 심지어는 그냥 본인의 어떤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지키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이재명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옆에서 조언하는 그룹이라면은 이 브랜드와 당대표 직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매력도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예. 예, 그게 아마 하나의 또 중요한 고려추일 건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여의도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당대표가 되셨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어떤 행정 조직에서는 수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랑 공무원들이 일사불란에 그걸 일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여의도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정치력이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당대표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만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또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 그러면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예. 좀 저는 생각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기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고 그 앞에서는 웃고 악수를 하는 게 정치인인데 이재명 대표도 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좀 당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풀려가지는 않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 예.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들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에 자기 세력이 없어요. 의원들 169명이 있지만은
자신의 몫이라고 할 만한 내용 그 의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비명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공고화해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그래야지 자신이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도 자신을 당내에서 밀어줄 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런 싸움을 저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 당 내에서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자산과 브랜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차기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서서히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다음 달에 귀국을 하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이 대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쵸. 많은 음.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사법 리스크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자산. 예.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량은 줄었는데 당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김동연 지사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확 뜨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꽤 좋아하는 쪽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거의 무슨 국민의힘 사람보다 싫어하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잘 잘라서 봐야 되는 게요. 총선을 이끌 리더십이랑 대선 후보의 리더십은 달라요. 네. 총선을 이끌 사람은 사실 꼭 대선 후보가 아니라도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의 선대위원장을 했을 때 예.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라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해결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총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거 대선 주자로서의 그 지위를 지키려면 오히려 이번에는 물러나서 차라리 외부의 해결사 같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네. 이 보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그 네.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네. 지금 호남에서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이게 확 치고 올라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김동연 지사에 예, 대해서. 왜 그러냐면 뭐 어찌 보면 경쟁자이기도 하고 예. 어찌 보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어찌 보면 친명계 쪽에 있는 인사들이 그 인력들이 많이 가서 도와줬거든요. 실제 예. 저도 김동연 캠프에 있었지만은 당시에 거의 대선 캠프급으로 그 인력들이 거의 다 그대로 가서 했었거든요. 바로 그 선거가 이어졌기 예, 때문에. 대선 끝나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당히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지사가 당선이 된 이후에 조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농공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함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임명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전임자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못 해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김동연 지사가 현재 미래적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아마 붙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김동연 지사 제가 봤을 때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캐릭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서로 좀 메워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안정감과 이런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인 행보 등은 예. 오히려 굉장히 좀 더 개혁적으로 하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김동연 지사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와 아마 당내 경선에서 참 호각지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혁신위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띄운다면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당내 인사 중에서는 타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 뭐 이상민 의원이다, 동천 의원이다. 이재명 대표가 절대 못 너무 봤습니다. 나를 세웠죠, 예. 지금까지. 예. 그러면 뭐 그렇다고 박용진 의원 할 거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나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 있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좀 덜 알려진, 예. 그러니까 개혁 성향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많이 표명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어야지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도 받아들일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0% 외부에서 올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죠. 뭐 제가 임준영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꼽아요. 예. 과거에 한번 혁신위원장을 하시기도 했었고 뭐 이런 당내 뭐 개정이라든지 당헌 당규 혁신 당헌 당규 개정할 때도 김상곤 교육감이 당시 혁신위원장으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걸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논란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힘이 빠져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제1호 영입인사가 조동현 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사적인 부분들이 이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서 이거 오자마자 그냥 상처가 나버렸거든요. 그분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선 이후에 뭐 비대위원장으로 왔던 박지원 씨라든지 당에 어떤 기여를 했다거나 당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밖에서 차릴 필요가 있나. 당 내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하실 분들도 충분히 많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혁신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세균 대표라든지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계파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 밑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사람들을 오히려 외부에서 몇 분 초청하고 그다음에 당 내부에서 좀 이렇게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조화를 맞춰갈 수 있는 어떤 위원장은 저는 오히려 그 당 내에서 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걸 밖에다가는 밖에서의 외압도 본인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것을 막아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그런 분들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외부라는 거는 정치를 처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원로 그룹이거나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정치권에 이제 경험이 있는 뭐 시민사회, 뭐 교수 이런 그룹이랄까, 뭐 김상곤 뭐 그런 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현역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장 정세균, 김부겸 뭐 이런 분들 무슨 아니겠습니까? 개파도 조금 있군요. 네, 조금 뭐 개파색도 옅고 대중적인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분들 온다. 그럼 비대위원장처럼 돼요.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이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약간 은퇴하신 분이 오는 거를 더 선호할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예. 민주당 이야기가 아직 할 게 많은데 민주당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 총선의 정치 지형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어쨌든 혁신위를 띄우고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하락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무당층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무당층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경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뭐 진짜 응원을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여줘야 돼요. 이게 특히나 저는 좀 기대했던 게 5.18 때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 계속 악재가 거듭 반복되면서 또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도 또 뭐가
될지 모른다는 예. 불안감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정말 백약이 무효다라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이. 그래서 당에서는 뭐 어떤 계속 그 당 내에서의 소통과 그다음에 어떤 당원들과의 소통 이것들을 이뤄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당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개딸 저는 뭐 개딸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는 강성 않습니다만은 지지층. 예, 예. 적극적인 지지층들과의 소통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는 정말 그 당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권리당원만 지금 140만 명, 15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말없이 지켜보는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얘기할 것인가. 이 소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답이 좀 안 보이죠, 민주당 지금.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예. 지금 진짜 진한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고 어디로 방향을 가야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좀 답답하고요. 솔직히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답답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5.18 기념식 때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최고위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여기 진짜 아무것도 하기. 그래서 여기 민주당은 그래도 총선 1년 앞두고 올 거 왔다. 이제 좀 해결해보자. 답은 네. 안 보이지만 네. 국민의힘 이러다가 총선 앞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올 거 아직 안 온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기도하는 느낌이었죠. 예.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최고위원 2명이 사실상 날아갔지 않습니까? 뭐 태용호 최고위원도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1년이면 이대로 가면 총선 출마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어찌 보면 정치 인생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총선 공천 못 받으면 뭐 무소속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말 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분위기는 좀 예. 생겼어요. 예, 그것만 해도 사실 큰 그러니까요. 발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는 약간 황우여 지도부처럼 될 수 있어요. 예. 예,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 못 기억 하는. 못하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래요. 내가 원래 굉장히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뭐 막 무슨 뭐 우리 지지층만 생각하고 뭐 대통령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유는 다 있어 내가 봤을 때. 예. 이유는 다 있는데 뭐 어찌 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제 추도식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중도 확장적으로 나도 보폭을 넓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신다는데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세요? 진짜 모르시나요? 아니 전당대회 전략 자체가 사실은 뭐 아니 근데 아무튼 영상 눈치만 보고 윤석열 예. 대통령 눈치만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국민의힘 지금은 진짜 눈이 한쪽은 계속 영상으로만 이렇게 가 있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영상에서 무슨 말 하는지 영상에서 내가 무슨 말 해가지고 또 영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눈치 주지는 않는지 진짜 아무 말 그단치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진짜 그 뭐 한마디씩 하면 오히려 지금 갑자기 그 의원님 조수진 네. 의원님도 굉장히 강성 발언도 하시고 그렇죠. 예. 특히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렇게 인기가 많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 예.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렇게 좀 세게 얘기해야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또 기자 출신이시기도 해서 이게 참 이렇게 한글 탁 이걸 잘 예. 뽑아내신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조차도 그때 밥 2공기 3공기 이걸로 그냥 그럼요. 꾹 닦고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천하용 팀 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는 건지. 네, 실제로도 하죠. 예.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하는 거는 굳이 따지면은 약간 중도적인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 지지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은 아직 그래도 뭐 천하용이 앞으로 뭐 이준석 대표 뭐 국민의힘을 다시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우리가 당원 탈퇴는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득점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권한이 있어야지 책임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착시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오고 당 지지율도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지율 올라간 게 보면 대체로 대구 경북에서 빠졌던 지지층이 회복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고령층에서도 다시 이제 빠졌던 게 좀 붙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이 대구에서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국 그 의석수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올라오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 야 그래도 이제 한창 흔들릴 때보다는 나아졌어.'라고 해서 안주하고 우리 조용히만 있자. 그냥 민주당이 뭐 그 똥볼 표현이 그런가요? 네. 자책골 넣는 거를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자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거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득점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은 일단 소나기는 지나갔다. 조금 그냥 조용히 있자. 이 모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통할지 저는 솔직히 좀 뭐 걱정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기대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 실정 이런 거에 지금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 가을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그 경기, 경제 저는 이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나눠진다고 저는 보여요. 예. 사람들이 체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을 되면 저는 훨씬 늘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냉방기기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하면 바로 체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을 정도가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실정, 정부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지지를 할 것이고 못한 게 있으면 그 지지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언제 그 당의 진가가 드러나냐 하면은 공천철. 예. 그러겠네요. 이게 그때 사실은 지지율이 막판에 엄청 출렁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장제원, 권성동 의원 유예, 예. 윤핵관이 잘 나가느냐, 아니면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천하용 같은 개혁 세력이 예.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서느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약간 뭐 적극 지지층의 사랑을 받으려고 왜냐면 거기도 이제 경선해야 되니까 예. 세게 치고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거냐 아니면 조응천, 박용진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갈 거냐. 결국 그때 그 당의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위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정지 작업들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윤핵관들 다 나중에 불출마 선언할 거다. 예. 민주당도 철험회가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날 거다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그런 막판 뒤집기를 위한 포석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지금 아마 저희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터졌을 때도 뭐 본인이 탈당하고 이런 것도 뭐 당연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차기 총선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에게 더 씌워진 어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다 복권한 다음에 자기가 정치에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쉬는 게 오히려 더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을 아직도 저는 믿고 있어요. 무고하다. 뭐 별 이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되고 솔직히 그걸로 인해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대처를 잘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너무 조금 미흡했다. 오히려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당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본인의 무고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안타까워요, 되게. 이런 그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서영주 부대변인도 김남국 의원을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거나 아니 인간적으로는 친하지만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약간 아니요. 저는 아직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김남국 의원을 너무 여론 재판으로 지금 몰아가서 야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게 난 배 아파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걸로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당연히 아니 그 의사의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코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충분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슨 대선 자금 세탁 행위라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라든지 당연히 범죄 혐의가 나중에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제를 하고
당연히 지금 의원이 핸드폰으로 그 의정 활동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으로 코인 매매 거래를 했다는 게 그게 단 한 번이더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한 거죠. 소액이라도 잘못한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너무 부풀려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에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외교 문제,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모든 핵심적인 안전성은 IAEA에서 받는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시찰단을 보냅니까? 쇼하는 거죠. 장애식 표현을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이제 유포를 했어요.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 시찰단 네. 이미 답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은 이게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있는 시찰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찰단의 얘기는 뭐 또 시설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뭐 했고 뭐 무슨 뭐 탱크도 보고 거기 밸브도 보고 뭐 그 도쿄 전력 쪽에서도 나름대로 잘 협조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따라 나오는 얘기는 계속 이제 거기 시찰단 단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얘기는 안 해요.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고 뭐 그걸 봐야 된다라는 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직접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물론 뭐 자료 요청한 걸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 다 준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시찰을 했다라는 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명분을 주고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대만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가서 시찰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만 그 이후에 뭐가 됐죠? 농수산물 다시 수입 재개가 됐어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뭐 제야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2의 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괴담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인체에 영향을 바로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먹어서 바로 죽는다면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계속 피폭 상태가 점점 쌓여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어도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 대부분 뭐 그 일본 북쪽에서 나오는 뭐 동태, 예. 생태탕에 들어있는 동태라든지 어떤 뭐 명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킹크랩이라든지 참치. 아, 여기서 뭐 수산물 전부 다 나열하시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녹동항입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왜 시찰단이 가서 이런 시찰단은 보이콧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검증을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니 그 물이라도 떠올 수는 있게끔 해줬어야죠. 근데 물도 못 떠오고 오히려 오염수를 이거 그냥 옹호해주고 정당화 시켜주는 어떤 뭐 정말 치어리더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아니 나중에 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정말 시찰단의 결과를 내놓은들 정말 믿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국민의힘의 이런 그 최근의 메시지들을 예. 보면 광우병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광우병 괴담이라는 거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뭐 1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광우병 괴담입니다라고 하면은 위험의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이미 단정을 지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부르는 사람 보면 그 무슨 1리터 마셔도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 약간 뭐 교수. 뭔 소리야 이게 약간 그냥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나 주고 게다가 무슨 오염수를 처리수로 했다가 뭐 정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질문처럼 국민의힘이 이거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문제,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정치인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모르면 그냥 빠져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좋은 스탠스는 저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코멘트 하겠습니다가 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모르잖아요. 아니 뭐 예. 여기서 뭐 누가 알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면에서야말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생명 신체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보고 있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먼저 달려나가 가지고 하고 있지? 좀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거예요.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 성과예요 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성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기억나죠? 하나도 결론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수산물 수입 이야기는 일본 언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찰단에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은 국민들의 불안을 또 높이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 1리터 마셔도 된다라는 아저씨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게 아마 그 일본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거기 있는 오염수가 그 자체로 안전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알프스로 걸러도 안 걸러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바닷물에 희석을 했을 때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까지 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인데 지금 뭐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다 보니까 마치 그 물 자체가 괜찮은 것이냐 뭐 막 이상하게 좀 논의가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이게 논의가 섞이거든요. 방류하기 전 단계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과 그럼 방류한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거 뭐 시찰했으니까 후쿠시마 수입 농산물 그냥 뭐 해도 됩니다.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거는 굉장히 다각도로 과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함부로 그냥 빅딜하듯이 받아올 문제가 아니고 제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진짜 총선 앞두고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이게 MB 정부 초기의 광우병처럼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좀 그때 당시 이 야당이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는 있고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비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또 확산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이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네. 또 일본산 수산물 또 다 돌고 돌아서 또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잡히는 네. 저 위치가 네, 어디냐에 네. 따라서. 네. 그런데 막상 그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를 푼다고 하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푼다고 하는데 뭐 수산업자라든지 이런 데 간헐적으로 지금 반발은 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막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오염수 방류보다 오히려 그 수입 농산물 이 해지 예. 조치 네. 이 부분이 실행됐을 때 아마 더 여기 이게 현실화된 위험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일본에서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때 더 폭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고 이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눈 뜨고 그냥 냅둬야 되나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진짜 정부에서도 뭐 박진애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IAEA 결과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음식물이란 게 당연히 먹어서 안 죽죠. 그렇지만 이거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지금 후쿠시마산 생선의 어류에 대해서 지금 방사능이 나왔어요. 예. 물론 그것이 기준치 이하라고는 해요.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도 그거 먹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특히나 이런 것들이 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이게 우리가 사 먹지는 않더라도 그 가공식품이 된다든지 아니면 단체 급식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더 크게 이게 소비가 안 되냐 하면 이 이슈가 예.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우리 좀 지켜봅시다. 이거 뭐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을 불신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막 이렇게 하면은 저거 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네. 또 광우병 시즌 2 하려고 하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진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 민주당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많이 해야죠.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양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막 뭐라고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아이 그건 뭐 무슨 믿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네. 되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네. 외교 성과 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죠. 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 정부가 또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대요. 반도체 보조금 받아서 중국에 네. 10%까지 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또 미국에서 밝혔어요. 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건 잘했다고 봐요. 예. 이 부분은 잘한 거예요. 왜 음. 그러냐면 지금 계속 오히려 외교 성과로 미국 가셔가지고 135조 퍼주고 왔어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인데 또 얼마 예. 전에 보니까 삼성 반도체가 일본에 공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네. 왜 우리나라에 세운 게 더 좋지 않나?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의 지금 뭐 반도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미국에서 모든 반도체를 생산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하고 돈은 갖다 주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져올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는 미국에 애속돼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깨어 있는 공무원이 있구나. 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저는 이 부분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돼요. 특히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전 정해졌다고 보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미국과 친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버섯발로 나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하면 이런 정도는 해주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내줄 거 내주고 얻어올 거 얻어오고 특히나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사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번 조치는 상당히 정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잘하면은 욕 먹었던 게 좀 약간 욕했던 게 좀 머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신임 대통령으로서 미국 입장에서 그걸 계속 봤을 거예요. 신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 예. 이 대통령을 우리가 그럼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있나? 근데 사실 그 신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0% 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약간 중국 러시아랑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미국, 일본 쪽과는 사실 관계 개선을 세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됐다라고 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그럼 미국 쪽에서 뭘 얻어올 거냐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얻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들이 약간 이제 좀 국민들 봤을 때도 그래도 뭐 이거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나 보다라고 납득이 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이제 반도체 중국에 증산하는 거를 뭐 5%인데 10%로 늘리고 이거 정도로는 좀 약합니다. 사실은 마이크론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그거 한국에서 못 채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뚫어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시장을 계속 가져가느냐.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다 돼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영향에서 그래도 독자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거나도 있고 중국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멀어지진 않는구나. 뭐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G7에서도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바이든이 중국과의 해빙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계속 줄기차게 중국의 양안 관계를 언급하면서 인태 전략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진짜 행동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과의 지금 수출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고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교역량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둘은 뒤에서 할 거 다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오히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좀 걱정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중국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리를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한미일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공고해졌어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교역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해서 실익을 얻어야죠.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네.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지 않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뭐 외국 네. 기업들 러시아에서 다 빠져나오고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거기 이제 생산 시설을 완전 철수는 안 하고 뭐 남겨두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종전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더 이득이 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올인을 할지도 그거는 국익관점에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한번 차치하고 중국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좀 그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될 게 이게 중국 관계 정치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 거냐 아니면 중국 시장의 개편이냐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 이제 내수 시장도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서 한국 제품이 사실상 많이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첨단제나 중간재만 수입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거 안타까운 면이지만 이게 전부 외교나 뭐 정부 탓하기에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다. 아무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성과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대표 선수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디어에 비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상승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또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승세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본인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외국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다고. 예. 대통령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오히려 그냥 뭐 내부적으로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언론에 공개가 되는 얘기를 아니 외국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예. 아 좋겠죠. 옆에 음. 그 초청국에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정말 본인 좋죠. 주목 받으니까. 그렇지만은 국내 들어오면 언론도 비판에 뭐 야당도 비판에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겠지만 이게 정치고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최근에 저는 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뭐 외교 성과가 그렇게 많이 뭐 반영은 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용해요. 예, 국민의힘이 네 분이 있었을 때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었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네 분이라든지 지난 뭐 최고위원들의 내부 어떤 말실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쳤을 때 대통령 지지를 같이 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집행부는 거의 어찌 보면 동일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이슈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지지세가 회복되는 저는 단계라고 보고 이것을 더 넘어야죠. 본인의 지금 뭐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지금의 지지율이 거의 뭐 득표 대통령 당선됐을 때의 어떤 득표율과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더 올르셔야죠. 지금 1년째 대통령 그렇게 맨날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1년째는 70%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 좀 뭐 속상하시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래도 뭐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하실 때 처음에는 저도 우리 대통령이 저기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해서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 뭐 저 안 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나은 거 아닌가. 그런 면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지켜봐 주자라는 거 정도로 지금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과거의 그 어떤 순방들 때처럼 막 심각한 뭐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논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할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지 이거는 논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이상한 거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가 터진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지지세가 어느 정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대선 때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 그리고 우리 목표가 대통령이 맨날 국민 통합 이런 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목표는 대선 때 나를 안 찍었던 사람들이라도 좀 설득을 일부라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대선 때 정도 지지율만 뭐 회복하면 된다. 우리 지지층만 다 다시 결집하면 된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목표는
높게 설정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